임미현의 아침 뉴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이란에 대한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류세가 오늘부터 15% 인하됩니다. 휘발유 값은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협의체 첫 만남에서 탄력 근로 확대 등 12개 항에 합의하며 협치에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경찰이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교수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고강도 재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복원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어서 우려했던 경제적 타격은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홍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한국 등 8개 나라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중국, 인도, 일본 등입니다. 앞으로 180일 이후에 다시 미국의 결정을 통해 이번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일부 국가에 한시적 할당이 적용됩니다.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한국, 대만, 터키를 예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물론 이 조치 자체는 만족스러울 수 없고 180일 이후의 상황도 결코 낙관할 수 없지만 우리로선 일단 한숨을 돌린 셈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조용화 팀장입니다. 제재 예외를 인정한다 하면서 다시 유가가 상당히 하락하는 조정받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80도 유예를 받으면은 좀 더 유가가 안정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기업 입장에선 부가가치가 높은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적인 콘덴세이트, 즉 초경제인류 수입을 당분간이나마 유지하게 된 것은 큰 이득입니다. 또 이번 예외 인정에 따라 이란과의 원화 결제 시스템이 유지됨으로써 이란으로의 수출이 어렵게나마 지속될 수 있는 것도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하지만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하고 180일마다 갱신 여부를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홍재표입니다. 유류세가 오늘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곳 미국 동부에서 새벽 5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미국 서부와 하와이까지 시차를 감안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쯤이 되고 개표가 시작된 지 서너 시간 뒤쯤, 그러니까 내일 오후 늦게는 선거 결과가 대략 윤곽이 잡힐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상원 100석 중 35석, 하원 435석 전석, 주지사 50명 중 36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일단 상원에서는 선거가 치러지는 35석 가운데 9석만 공화당 의석이고 나머지 26석은 민주당이어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수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현재 민주당은 194석 정도가 확실 또는 우세인 상황이고 14석도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어서 경합지역 31곳 중에서 10석 안팎을 가져오면 과반 이상 의석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선거 유세에서 반이민 정책 등 민감한 이슈를 재점화하면서 이번 선거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경합지역에서 숨어있던 보수표, 이른바 샤이 트럼프들이 지난 2016년 대선 때처럼 투표장으로 대거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겠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한다면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도 의회에서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정기 모임인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 모임에서 탄력 근로 확대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여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어제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주요 정책을 놓고 신경전이 없지 않았지만 12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해냈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소상공인 보호, 지방분권은 물론 채용비리 근절과 규제 혁신, 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선거제도 개혁, 원전 경쟁력 유지 등의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혁신과 한반도 비핵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음에도 모두 의견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탄력 근로제의 확대 적용과 규제 혁신에는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을 당부한 반면 야당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입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좀 환영해줬으면 좋겠다. 네, 한국당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를 보아가면서 남북 경제 협력. 여야정은 탈원전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도 제각각 다른 셈법을 보였습니다. 다만 남북 정책과 예산안, 특별재판부, 고용세습 등으로 여야 간 대치가 첨예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5당 지도부가 회동했다는 점은 협치에 대한 신라 같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방한한 일본 의원들이 최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협력위원회 일본 차세대 지도자 방한단은 어제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의원들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결정에 대해 한일 관계를 법적 기반부터 뒤집는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시오자키 방한단 단장입니다.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의원단은 한국 재판 결과를 두고 조약 위반이라며 시정 조치까지 요구하는가 하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이후 사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이번 판결로 추가 배상의 길이 열려 일본으로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 의원단의 이런 행태에 다른 나라의 판결까지 간섭하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 대표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입니다. 한국의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권 침해 논란에도 일본이 계속해서 여러 경로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서해와 맞닿은 한강 하구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말까지 바닷길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권혁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던 남과 북의 조사선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만났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 동북방 한강 하구로 나오기로 한 북한 배가 썰물로 수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북측 조사단이 남측 조사선에 옮겨 타면서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남북 공동 수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수역은 원래 군사 분계선이 없었지만 남북이 서로 충돌을 우려해 출입을 자제했던 곳입니다. 이번 조사는 수시로 변하는 바닷물 깊이를 측정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바닷길 지도, 즉 해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해양조사연구원의 황준 수로 측량 과장입니다. 수로 조사, 특히 해저 지형 조사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선박이 자유롭게
통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남북은 군사 합의에 따라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북한 연안군까지 이어지는 길이 70km, 면적 280km/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역을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남북은 바닷길 지도를 내년 초 완성해 4월쯤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한강하구 중립수역 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잔혹한 집단 폭행을 가하고도 과거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석연치 않습니다. 재수사 명령을 받은 검찰은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박상기 법무장관도 검찰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경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대학 교수 집단 폭행 연루 사건을 강도 높게 재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내린 재수사 명령을 수치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A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연말쯤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와 감금 등의 형의로 성남지청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고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올 4월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인사이동이 맞물려 수사 개시 검사와 협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가 각각 달랐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본 것 같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양 회장에 대해 기존에 포착한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는 물론 갑질 폭행과 동물학대, 엽기 가혹행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사건을 넘겨받은 지 2달 만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시험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경찰은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에 답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자택 압수수색에서 자필로 답을 적은 메모지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휴대전화의 답은 검색용이고 자필 메모지도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적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2달 넘게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숙명여고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9월 중간고사 전에 수사를 마칠 것을 촉구했지만 조사가 길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숙명여고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우 위원장입니다. 수석경찰서 앞에서 외쳤던 구호도 이제 증거인멸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일찍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나온 증거들 보면은 사실 후반에 압수수색할 때 나온 증거들이거든요. 전 교무부장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의 창, 오늘은 서두르다 논란만 키운 대법원이라는 제목으로 정석호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은 이처럼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이에 수긍하는 법인데 이번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양심이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하고 더 나아가 이를 판단하는 주체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설왕설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 대한 상고심이 올라와 있습니다. A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을 채택하지 않고 강제로 징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앞으로 법원이 A씨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진실성을 어떻게 따질지에 대한 의문이 곧바로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증명 기준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데 다양한 기준을 모두 신뢰할 만하게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성을 증명하는 각각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지도 일일이 따져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은 한 사람 일생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다 따져보고 탄핵을 할 수 있냐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주요 역할은 하급심에서 올라오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근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논란을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앙지법 판사는 대법원이 하급심 자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판단 자체에 사회적인 의미를 지나치게 담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자의 창 정석호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최선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원유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1% 내린 63.10달러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현안 질의를 벌입니다. 민주평화당은 내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다시 소집해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직접 음주운전에 대한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 조사 당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정책을 한 달 전부터 사회수석실 대신 경제수석실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신성일 씨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홍 기자의 쏘왓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영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뉴스 들고 왔습니다. 네.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1조가량 줄인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카드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는 뉴스 보셨을 텐데요. 네. 왜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줄이려고 하는지,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카드로 결제를 할 텐데 그럼 소비자 혜택도 줄어드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카드 수수료 인하 이야기는 자꾸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네. 왜 그런가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높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카드 수수료 진짜 높은 건가요? 해외랑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서 2.5% 내에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놨는데요. 연매출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8에서 1.3%, 연매출 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최대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보자면요. 미국은 2%, 영국은 1.65%, 프랑스는 0.7% 수준입니다. 해외와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가 싼 편은 아니죠. 네, 아무래도 골목 상권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내려서라도 좀 숨통을 쉬게 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원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카드 수수료 인하였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의 보완 수단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지목된 것이죠. 네. 그런데다가 정부는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으로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원가와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수익을 따져서 수수료를 재산정해 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 수수료 조정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곧 조만간 이 카드 수수료 조정안이 나오겠네요.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원가 산정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고요. 당국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더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다음 주쯤 카드 수수료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 수수료를 1조가량 낮춘다, 또 1조 플러스 알파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부의 안이 명확히 나온 게 아니어서 1조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당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궁금합니다. 마케팅 비용이라면 소비자들의 어떤 혜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74% 정도가 부가 서비스인데요. 이 부가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드 포인트, 각종 할인 혜택, 무이자 할부 등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하니까 부가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불보듯 뻔하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정부가 이렇게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이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적격 비용을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카드사의 각종 부가 서비스 이용이 이 서비스와 전혀 관계없는 가맹점들의 수수료에서도 충당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 말 들어보시죠. 많이 상품에 담아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알뜰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대중 소비자들은 그걸 못 누리도록 카드사가 이상하게 해놨어요.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거품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자 이거죠. 네. 어쨌든 카드 업계는 굉장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드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거고요. 카드 노조까지 나섰다는 게 지금까지 카드 업계의 반발과는 사뭇 다른 부분입니다. 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러 간 그날 국회 정문에서 카드 노조 관계자들이 보란듯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카드 노조는 정책 대안으로 차등 수수료제를 제안했습니다. 수수료율을 소상공인은 인하하고 대형 가맹점은 올리는 방식입니다. 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폭 그리고 이 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의 목적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니까 물론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조정하면 좋겠지만요.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부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에만 매몰된 게 아니냐는 지적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하늘길 짙은 안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포와 광주, 무안공항에는 저시청특보가 내려져 있고 대부분 지방공항들도 시정은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항된 항공기는 없고 제주행 첫 편의 출발을 시작으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오전 비행기들 수속을 하고는 있지만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지연 출발하는 항공기들도 있습니다. 오전 비행기를 이용하실 분들은 항공사로 운항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좌석 상황은 단체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제주행 오전에는 대부분 만석으로 운항하고 있고 오후편 가운데 5시 이후편부터는 잔여 좌석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외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무안공항에서는 국제선 신규 취항식을 갖고 운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무안 기타 큐슈를 포함해 오이타와 사가 노선도 정기 취항이 확정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나흘째 반갑지 않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북부와 전북, 전주, 익산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도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종일 이렇게 나쁨 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 원주와 청주 18도, 광주와 대구 20도의 분포로 여전히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아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 5에서 4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내일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다운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6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